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구운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유통사 페이에 충전한 돈 주의보가 울렸다고 합니다. 유통기업들 미리 돈을 좀 고객분들께서 내서 충전을 해놓고 그 돈을 그때그때 편리하게 쓰시는 게 이게 유통사 페이거든요. 근데 이 돈에 지금 주의보가 왔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금감원이 쿠팡에 경영유의 경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쓰고 남은 충전 금액의 20%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언제든지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요. 고객 상환자금 요건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충전한 돈을 그냥 기업체에서 다른 곳에 다 돌려서 쓰거나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 기업 부실된 지급 차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측에서는 서둘러서 1,500억 증자 단행을 했지만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까 봐 지금 걱정이 됐다. 그래서 주의보가 있다고 합니다. 충전된 돈, 이것도 돈이고 재산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방위비 인상 초강경 압박. 주한미군 카드 꺼낸 미국이다. 지금 미국이요. 우리 보고 5배나 더 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얼마 전에 미국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감축 예측하지 않을 것이다. 발언했는데 이게 파문입니다. 지난 15일 방한 당시에서는 주한미군 유지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말이 달라졌어요. 예측하지 않을 것. 예측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다. 카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더 기여해야 고삐를 죄고 있고요. 김현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요. 극비 방미 분담금 조율 뒤 귀국했다. 이런 얘기까지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 SM그룹 불법 취업했다. 그동안 이런 기사가 간혹씩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SM그룹에서 이제 사태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남 신영보증 이사장 퇴직 후에 취업 제한 어긴 채 건설사 대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답니다. 법원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태료가 이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좀 이런 기사가 오늘 실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군요. 지금 철도 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TX는 27%, 광역전철은 14%가 멈췄습니다. 통근 승객들 발동동, 오늘 아침에 출근길 역시 이게 만만치가 않게 되겠습니다. 철도노조 어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대입 일정 이어져 수험생 불편 우려. 지금 노조 측과 이 사측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국토부 역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어떤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박상혁 변호사 그리고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 원장 그리고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슈들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 구체적으로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첫 인정. 중국 때문에 한반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중국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지못해 인정한 듯한 이런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우왕좌왕 단식.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 준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결정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좀 낳고 있습니다. 보다가 3년 늘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키워드가. 이틀 지났네요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패널들과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는데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
협상 전술. 지금 미국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상대로 해서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초미세먼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저 초미세먼지가 다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걸.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모른 척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국 초미세먼지 32%는 중국발이다. 중국 자국 책임을 첫 공식 인정했다. 자, 그런데요. 인정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32%. 우리로서는요. 아니, 겨울철, 봄철 보면 갑자기 나빠지거든요. 근데 중국 탓이 32%밖에 안 된다. 뭔가 좀 납득이 갈등 말듯 좀 합니다. 보겠습니다. 한중일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겨울철에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80%인데 중국의 반대로 이 계절별 내용 공개가 안 됐어요. 그냥 연평균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32%. 그나마도 이 32%도요. 우리가 연구한 수치, 일본이 연구한 수치는 꽤 높습니다. 중국은 또 낮게 잡았어요. 그래서 세 나라가 발표한 수치의 평균이 32%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한국은 자체 발생은 51%, 국외 영향 49%, 근데 평균이 32가 된 겁니다. 황산화 물질, 질소, 산화물 등 농도는 감소 추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한국 미세먼지 32%가 중국 탓. 이제 공식 평균치입니다. 연평균 30%.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밑에 제목이죠. 황사시만 보면 70%에 달한다. 근데 이 발표 내용에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보였다는 거예요. 한중일 공동연구 발표 밑에 보겠습니다. 20년 만에 첫 책임 인정한 중국. 근데 월간 발표 반대로 연평균만 공표가 됐습니다. 그마저도 자국에는 비공개. 그럼 중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네요, 중국 분들은요. 이 와중에 화력발전소 신설,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전 유럽 석탄 발전과 맞먹는답니다. 그럼 앞으로 초미세먼지, 이게 더 만만치 않아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을 대상으로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하여 초미세먼지에 대한 3국 주요 도시의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체 기여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한국이 51%, 중국이 91%, 일본이 55%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배천원에 대한 우리나라 3개 도시에 대한 연평균 농도는 32%, 일본에 대한 영향은 25%로 나타났습니다. 발표 내용 보셨죠? 2017년을 기준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봄철 어땠는지, 그리고 지난해 겨울철 봄철 어땠는지. 엄청났습니다. 근데 또 연구 대상은 2017년, 한참 지난 겁니다. 아무튼 오늘 신문들의 의미는 중국이 일단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김성수 평론가,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월별 통계가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12개 도시의 예. 미세먼지 농도의 비율들이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세 군데를 딱 찍었다. 딱 세 곳만 한 거예요? 예, 여기는 사실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자체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아무래도 높다고 생각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딱 골라서 그곳만 평균 내서 발표를 했고. 그 세 도시를 또 중국이 원했다 그래요? 거기만 중국이 하자고. 원한 거예요. 예, 전체를 발표하지 않게. 그리고 또 계절별로 따지게 되면은 심각한 수치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평균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책임을 갖다가 가볍게 보이게끔 하려고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32%.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면은 실제 국민들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수치하고는 좀
분명히 거리가 있거든요. 겨울과 봄철에 어떻게 이게 32%만 설명이 되겠느냐. 대부분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겨울철 중국발 미세먼지 비율 등은 빠졌다. 국민 체감과 큰 차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 대전, 부산 뭐 기요일만 공개했다. 계절 기상 조건 따라 중국 영향 변화 불구 이번엔 단순히 연평균 기요일만 발표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과학원장. 연구진 중국 설득해서 이 정도라도 나온 거다. 이 정도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권 전 대표님. 네. 자, 초미세먼지. 이거는 분명히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요. 누가 봐도. 근데 이게 가만히 기사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보니까요. 이 과학이 아니라 뭔가 정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침대는 과학인데요. 예. 미세먼지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아. 예. 진작에 중국이 인정을 했어야 했는데 예. 우리 겨울에 북서풍 오면 중국에서 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19년 동안 중국이 여기서 모르는 척했어요. 예. 또 한국에서 환경장관이 중국에 가서 협의 좀 하자면은 예. 한국 너희나 잘해 이렇게 해서 거의 무한줘서 쫓아보내듯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1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책임이 32%는 있다. 예. 이렇게 좀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저는 뭐 아직은 미약하지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중국 미세먼지가 그럼 책임을 인정하면은 저 줄어들겠느냐?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중국에서 화력발전소 서해안에 쭉 짓고 있는데 예. 유럽 전체에서 짓는 화력발전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화력발전소 감축한 거에 예. 9배를 지금 서해안에 지금 새로 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근데 이번에 저는 기사를 보니까 특이할 점이 예. 일본이 25%나 중국, 우리나라가 32%인데 예. 일본이 꽤 먼데도 25%나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있는데 예. 일본하고 할 게 많아요. 미세먼지도 예. 우리 힘으로는 좀 벅차지만 예. 일본하고 손잡고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돼요. 주한미군 철수 지금 노인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일본하고 손잡고 저 미국하고 상대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미세먼지도 일본하고 손잡고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서 예. 중국에 대해서 좀 압력을 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게 지금 50%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경유차가 지금 디젤 자동차 비중이 우리나라 40%가 예, 넘습니다. 이거 빨리 그 대책 세워야 돼요. 예. 영세민들 관계 있다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되어야 되고 화력발전소 노후 없앤다면서 또 LNG 발전소 세우는데 LNG 발전소가 굴뚝이 낮아서 예. 그게 또 미세먼지가 의외로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탈원전하고도 또 이게 연결이 됩니다. LNG가 더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할 거 우리 책임도 보니까 한 50% 이상은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뭐 중국이 제대로 조사 안 한 것도 예. 있고 겨울철은 더 높지만 분명히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 책임이 크고 우리 책임도 절반 이상 되니까 예. 우리 할 거 좀 빨리 하자. 그 지하철 뭐 예. 공짜로 미세먼지 많은 예. 날 하루 이틀 데워주고 이런 예. 대책 갖고는 소용없고 예. 근본 대책을 좀 세우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최소입니다. 32%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32%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후속 대책 논의는 없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또 답답하게 됐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답답한 얘기 이렇게 해봐야 제 목만 잠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날도 추운데 초미세먼지는 겨울철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될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황교안 대표의 단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좀 시작이 된 듯한 분위기가 포착이 됐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신문들이 다루는 그 평가 내용을 보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리더십 논란 황교안 단식투쟁 카드로 돌파구를 삼으려는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요즘에 당내에서 약간 리더십 위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단식을 통해서 뭔가 뚫고 나가겠다 이런 취지 아니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단식의 이유는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일단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요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상 종료 결정했는데 이거를 철회하라. 그리고
공수처 포기하라. 그리고 선거법 개정 이것도 처리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3가지인데 그걸 주장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투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시작은 청와대 앞인데 국회로 옮겼습니다. 청와대 앞에 그 가까이에서는 천막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프닝처럼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죽하면 겨울에 단식을 하겠느냐 이런 옹호 속에 김세연 의원 쇄신 요구 답 안 내놓고 현안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서 좀 만나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요. 집 앞에 온 손님이니 찾아뵙는 게 맞다. 그러면서 날도 춥고 그런데 단식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대화가 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굉장히 좀 호된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장, 삭발, 단식 이런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가서 장외 집회를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삭발을 했고 그리고 이번엔 단식이라는 겁니다. 사면초가 황교안 또 공감 없는 행보. 자, 공감 없는 행보인데 또라고 붙었습니다. 제목이 또 보시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창주 예비역대장 영입 등 이딴 자충수의 리더십 위기 정면 돌파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죠. 장애투쟁 등 이딴 초강경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치적 상상력 빈곤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하느냐는 지적인 거예요 지금. 당내에서는 표의 확장성을 떨어뜨린 역주행이다.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제목 보죠. 청년들 대한정치 요구 하루 만에. 그러니까 단식하기 전날 홍대 한 카페에서 청년들 만났는데 쓴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선택한 게 단식이다. 뭐 이런 지적인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단식 선언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묶었습니다. 보시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큰 일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정말 큰 박수를 드립니다. 국민의 편에서 단식을 해주십시오. 그 담요 없죠? 됐어요. 담요도 가져오고 여기 무릎 담요 갖다 드릴게요. 네. 다 이거 다 있습니다. 담요가 다 있어요. 저희는 다 있어요. 국가가 무너졌을 때 4.19 때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정돈했습니다. 5.16 때는 1시간 전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그랬더니 사실은 찾아뵙기도 죄송하고 그래서 머뭇거렸는데 대통령이 또 가보시라고 또 오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 뜻도 대통령께 전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천막은 뭔지 대의 처리입니다. 왜 받을 거? 여기서 하루밖에 못해요. 지금 뭐 화면으로만 봐도 한기가 느껴지죠? 굉장히 춥습니다. 저로 밖에서 저렇게 있게 되면. 어제 사실은 오전에 예고됐습니다. 2시부터 단식에 들어간다. 단식 선언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3시로 1시간이 늦춰졌어요. 그리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했는데. 그리고 원래는 계속 청와대 그 앞에서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앞에는 청와대 인근이기 때문에 천막을 치거나 하는 이런 행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 10시경에 국회로 이동해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 단식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지금 상황들이 이렇다고. 자, 조대원 전 원장님. 예. 좀 약간 준비가 안 됐던 거 아니냐. 뭔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사실
뭐 인사가 만사란 말은 예. 정치권에 다 통용되는 말인데 예. 여당보다 사실은 야당이 더 인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곳으로 보낼 때도 있고 또 인재 풀도 많고 하지만 예. 야당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적세적소에 유능한 인재들을 찾아서 예.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더라도 예. 요직을 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현재 자유한국당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도 사실 뭐 단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예.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이 국민들한테 좀 혼란스러운 모습, 예. 전문가답지 못한 모습, 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식을 해도 약간 그렇죠. 프로와 같은 모습으로 단식에 들어가고 진행이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는 예. 거네요, 지금. 뭐 이런 인재 영입이나 그동안 예. 뭐 공천 가산점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현재 당 지도부를 둘러싸고 있는 예. 인재 풀들이 예. 이 바뀐 민심과 시대 정신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예. 얼마 전에 또 당협위원장, 청년 당협위원장 6명이 예. 그 당을 위해서 선서를 하면서 당을 해체하자, 기득권을 내려놓자. 그렇죠. 강한 소리를 좀 했습니다. 예, 말로만 하지 말고 배지들 당신들부터 예. 좀 자기를 던져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 그러면 청년 위원장들이 그 정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결기를 보였으면 예. 당을 위한 충정으로 보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예.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를 색출해라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거 사실은 누가 주도한 건가 뭐 이런 걸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세현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긴급하게 일정이 없던 자기 자신을 던져가지고 예. 뭐 당선이 무난히 예측되던 분이 그렇게 한 게 그 영향도 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의 뜻보다 능력보다 그거를 참모들이 더 잘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 그걸 지켜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오만과 독선을 예. 심판하기를 원하는 예.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혀를 차게 만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미리 네 분께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둘러싼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떠오르시는 표현으로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인사가 만사, 특히 야당은 하고 강조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 쓰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박상용 변호사께도 역시 이제 써달라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삼관왕 예약이라고 쓰셨어요. 삼관왕 예약.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삼관왕이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21세기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예. 바로 삭발, 예. 단식, 사퇴인데 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아직 됐습니다. 1년 안 됐습니다. 예, 아까 기사 보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예. 광장에서 삭발해서 이제 예. 단식으로 옮겨가고 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가장 지금 뭐 심하게 말하면 혐오하고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얘기했던 그런 과정들만 정확하게 8개월 만에 삼관왕 이야기를 쓰신 걸 아직 사태는 아니니까 그거 하나 그렇습니다. 남았다는 거죠. 이제 삭발했고 아까 나왔던 광장관이 치면 4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래서 삭발, 단식, 예. 사태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예. 뭐 좀 전에 우리 조대원 원장도 굉장히 쓴소리를 하셨지만 예.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볼 때 전혀 공감과 국민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세현 의원 사태, 뭐 혁신의 문제를 어떻게 잘 이뤄갈 건가, 뭐 정당은 다르지만 예. 뭐 이런 것들이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예. 그리고 그 전날 청년들로부터 굉장히 쓴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반응을 내놓고 어떻게 혁신해 나갈지, 어떻게 공천개혁을 할지, 어떻게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를 아우를지. 지금 국회에는 500조가 넘는 예산이 예. 와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해외 다양한 외교 문제로 인해서 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합심을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제1야당 대표가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과는 관계없이 갑자기 어제 아침에 이 단식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제가 좀 뭐 자유한국당에 있는 여러분들하고도 좀 의견을 나눴는데 예. 모두 왜 대체 누가 대체 시킨 거냐 뭐 이런 다 반응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반응들이.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제 우왕좌왕도 그렇고요. 예. 뭐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전혀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빤스 목사하고 같이 만세 불렀습니다. 이게 어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단식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서론처럼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결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 결기가 과연
국민들의 다수의 공감을 얻는가. 이 부분에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잠시 박상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 선언을 하고 청와대 주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어떤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 가서 단상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우리 대표님은 내강 외유로서 속으론 참 제가 잘 알지요. 대표님의 그 무서운 결기를. 근데 자유한국당 대표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내유 외강입니다. 외유 내강입니다. 아니에요. 보면 강해요. 너무 얌전해. 너무 얌전해. 도대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기도와 또 황교안 대표님의 뜨거운 애국심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손잡고 한번 소리 크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석방이 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세 분이 손잡기를 바랍니다. 네. 윤영골 대표님. 네. 우선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줬다는 상황에 대해서 백투더퓨처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와 함께 지금 방금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저 모습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백투더퓨처는 왜 오래전에 나온 코미디 영화잖아요. 예. 타임머신 타고 박사가 과거하고 예. 미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이건 지금 과거로 간 거죠. 우리 제가 신문기자 할 때 1983년에 예. 김영삼 전 대통령 YS 단식할 때는 예. 굉장히 국내외적인 관심을 많이 끌었거든요. 예. 전략이나 방법이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예. 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제가 보니까 별로 관심을 못 끌고 좀 뜬금없다. 좀 황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어제도 저렇게 정광훈 목사랑 저런 모습이 예. 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가 있는 분 아니에요? 좀 이게 네. 묘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게요. 그렇죠. 단식 선언을 하고 청와대 주변에서 물론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연히 들릴 수도 있지만 첫 모습이 저 모습으로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황교안 대표가 하는 거는 중도, 예. 보수 통합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단상에 올라 저러는 거는 저는 두 가지가 없다고 봐요. 예. 하나는 공감하고 전략. 예. 공감이 없어요. 예.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금 김세연 그 의원이 원내대표 사퇴하라고 그랬으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나는 어떻게 한다. 그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성동격서가 아니냐. 예. 동쪽으로 치면서 서쪽으로 하려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공격을 예. 단식을 통해서 희석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속 볼 때는 내지는 어떤 당내 어떤 요구에 대한 회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외면하고 모면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감이 지금 떨어지죠. 한국당이 지금 비호감도가 60%가 넘잖아요. 예. 그럼 인적 쇄신하든지 나부터 물러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 내년 총선 지면 물러나겠다 이 정도 얘기했잖아요. 내년 총선 지면 당연히 물러나는 거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약속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총선 지면 당연히 물러나가야죠.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고 또 전략은 예. 세 가지 요구했잖아요. 예. 패스트트랙의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개정. 예. 그건 국회로 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달 초에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 손 떠났어요, 그거는. 예. 그리고 또 지소미아 하나를 예. 대통령이 하는 건데 예. 대통령 보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라고 그런다? 그게 통할까요? 그리고 하려면은 나경원 원내대표랑 같이 좀 하든지 해야지.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예, 미국 가서 방위비 협상 얘기한다고 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되는지 그리고 출구 전략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단식을 그만둘지. 그렇죠. 사실은 단식을 시작할 때는요. 단식을 멈추는 것도 언제쯤인가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식은 저 목숨을 건 거거든요. 예. 그런 좀 숭고한 것도 있지만 예. 출구 전략 어떤 명분으로 그만둔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배고파서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아주 쇼하는 거 단식을 같아요. 하면 뭐 당연히 배가 고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저기 제갈공명을 예.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예. 사마이한테 기산 출격에서 총나라 6번 졌어요. 왜? 군량도 부족하고 군사도 부족한데 예. 무조건 열심히만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그때 사마의는 예. 제갈령이 전쟁 좀 하자고 너 여자지 하고서 치마저고리 보내니까 예. 사마의는 여자 옷 입고 출사표 입고 제갈량이 그래서 화가 나서 화병에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뭐든지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황교안 대표 보고 제발 좀 전략 좀 갖고 해라. 이런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만 전략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질책이시네요. 지금 보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청년들 쓴소리 싹 드러낸 한국당.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싹 드러냈다. 청년 간담회 그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대의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만남을 황대현 대표가 가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쓴소리 많이 나왔어요. 청년 간담회 35분짜리 동영상. 근데 보니까요. 노땅. 그러니까 한국당을 노땅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보수의 수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쓴소리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청년들을 뭐 사진 찍으려고 들러리로 세운다. 막 이런 취재 발언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통편집됐답니다. 이 내용이 싹 드러내졌다는 뜻이네요. 1분 50초 정부 비판만 내보냈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8월달 연기금에서 포스피를 방어한다고 2조 5천억을 썼다고 해요. 이 2조 5천억. 이 단식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 얘기도 좀 같이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갑자기 분별 없는 단식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결국 정치를 알지 못하는 정알못 대표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지금 밑에 거였죠. 쓰신 게 그 뜻이군요. 그렇죠. 정알못이. 갑분단 정알못. 갑분단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알못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갑분단은 단식을 묘사한 갑자기 분별 없이 단식. 그러니까 정치를 알지 못하는 대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지금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내놓을 것은 지금 쇄신책 혹은 뭐 인사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결단 이런 걸 내놔야 돼요. 그렇게 내놓으면서 자기가 더욱더 권력을 갖다 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김세현 그 의원 같은 경우가 희생을 하면서 실제로는 친박의 적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명분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칼을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청년들과 만나가지고 그것도 청년들 들러리만 세우려고 2시에 그 나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2시라고 하는 것부터가 아주 정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선택이에요. 정말 청년들과 얘기하고 싶다면 저녁 시간대나 이런 때를 갖다가 이용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오늘 하루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위로하러 왔다. 이렇게 나와야지 마음이 풀리는데. 항상 청년들 만나면 저녁에 좀 한 7, 8시 잡아서 맥주 간 다음에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2시에 와라. 이거부터가 꼰대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한두 마디 말했더니 그거 싹 드러내. 이건 나중에 언론도 이런 식으로 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또 그 의혹을 갖다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그 황교안 대표는 전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다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가서 또 정광훈 목사 옆에 서 있으면 정광훈 목사가 주목을 받습니까? 자기가 주목을 받습니까? 지금 그 우리 영상을 봤지만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이 되고 그 옆에서 비서실장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 보수들이 표를 던지겠습니까? 저런 선택을 하는 그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강한 대표가 되고 강한 보수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 정치를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어떤 것이 정치고 무엇이 전략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좌를 받지 못하다간 정말 총선까지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네 분이 쭉 쓰시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어제 그 단식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평가인데요. 갑분단 정알모 지금 방금 말씀하셨고요. 인사가 만사, 인사 얘기 있으신 분도 있고 삼관왕 이야기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간다는 거죠. 지금 사태까지 가면 삼관왕이다. 백투더퓨처 이렇게 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박상혁 변호사.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서 여러 가지 그 3가지의 그 이유를 걸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가지는 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잘 잘 풀어가면 될 거고 저는 한 가지 특히 지소미아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문제가 터진 이유는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생긴 거거든요. 진정하게 이 황교안 대표가 보수 야당의 대표라면 단식을 해야 할 곳은
청와대나 국회 앞이 아니라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일본에 왜 대해서 과거사를 강의 사과하지 주장을 했어야 않고 된다.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해야 실제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알겠습니다. 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발언 기회 드릴게요. 다른 세 분의 패널께서 지적하신 부분 뼈아프게 느끼고 있고 또 뭐 유구무원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리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어떻게 뭐 그동안 몇 번 그런 예를 들면 전력이 있다고 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달래고 위로하고 설득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인데 지금 그 여당과 범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조롱하고 폄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제1야당도 좀 흉을 보고 욕을 하지만 그러면 현 여당이나 그 옆에 붙어서 같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그 범여권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거는 정치권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성우 평론가가 잠깐 말씀하신 지금 여당 내에서 웃고 있다. 아마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요. 그런데 잠깐 발언 짧게 드릴게요. 사실은요 어제 그 단식 해프닝 때문에 오히려 여권의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대통령의 호감도가 더 올라갔어요. 날씨 추우니까 집 앞에 온 손님인데 집 앞에 당신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심지어는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는 사람하고 손잡고 만세 부른 사람한테 그래도 손님이니까 가서 좀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누가 더 정치를 갖다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시 국회로 옮겨가지고 저 단식을 갖다 이어나가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저는 진짜 확실히 알고 있는 이번 단식 해프닝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황교안 대표가 그만두는 날짜예요. 아무리 길어도 12월 3일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 법안 처리. 당연하죠. 패스트트랙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하니까 내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나올 것 같아요. 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단식을 왜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밝힌 내용에 대한 어떤 반응도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분의 공통점은 확실히 어제 모습은 프로에 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어떤 한 당을 끌고 있는 거대한 정당을 끌고 있는 당대표 모습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거는 공통점인 거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제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 약간 좀 뒷말들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각 당별로 구체적인 평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같은 걸 좀 전한 거예요.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분위기. 대통령 감성 돋보인 좋은 쇼였다. 그런데 막상 국민이 궁금한 건 못 들은 나쁜 소통이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감성 부분에서는 괜찮았다. 그러나 막상 듣고 싶은 궁금한 건 못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과의 대화 117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질문자 무작위 선정했다지만 19명 가운데 5명이 대통령과 구면이었다. 그리고요.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탁현민 행정관 빈자리가 크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 사실 이런 행사 같은 거 다 주관을 했고 그동안 굉장히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힘도 컸다는 건데 지금은 물러나 있죠.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이 만약에 이런 행사를 관여를 했다라면 저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우왕좌왕한 모습도 역시 많이 보였고요. 좀 혼란스러운 모습,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좀 비판을 좀 받고 있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당 내부 일각에서도요. 국민과의 대화 진행 이거 엉망이었다. 보다가 3년은 늙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실 김어준 어떻게 보면 여당 쪽과 굉장히 가까운 걸로 통하는 인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쓴소리를 했어요. 라디오 인터뷰 진행을 하면서. 도떼기 시장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도떼기 시장. 그리고 이 기획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다 청와대 대변인은 난리도 아니었지만
끝날 땐 모두 만족한 모습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도떼기 시장, 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했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그래도 끝날 때 모두 만족한 모습이었고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 대통령의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시각이 여기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권 전 대표님. 예. 여러 가지 평가가 담겨 있어요. 어떤 감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돋보였다. 그리고 그런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반면에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인데 너무 좀 진행이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막 도떼기 시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TV에 왜 공중파에 아침 연애 프로 있잖아요. 예. 그 여러 방청객 모아놓고 대담하는 거. 예. 저는 뭐 그 정도 아니냐. 청와대 게시판 동영상 버전,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모임, 뭐 이 정도 아니냐. 궁금한 거는 영국도 수상하고 예. 어제 했더라고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패널들 숫자 정해놓고 질의문답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300명 갖다 놓고 한마디씩 물어보니까 그게 대화가 소통이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소득수저 정장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에 관한 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경제에 관한 얘기는 어제 거의 안 나왔어요. 부동산 집값 뭐 이런 부동산 집값도 나왔죠. 오히려 패널이 저는 수준이 더 높더라고요. 지금 집값이 안 잡히는데 어느 여성분이 그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양도세를 좀 낮춰서 거래를 좀 트는 게 어떠냐. 뭐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가 제시가 됐었죠. 문 대통령이 그냥 참고를 하겠다고 하고 뭐 전국 전월세가 참 안정됐다.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과거 정권은 부동산을 그 경기 부추기기 위해서 썼는데 나는 안 쓰겠다. 그게요. 한 번 더 꽈서 들으면은 이제 공급 더 안 하네. 부동산 때문에 집도 안 짓네. 그 불안감을 더 부추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경제에 대해서는 이 생각이 좀 식견이 많이 좀 연구가 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통하려면은 그 경청 플러스 실행이잖아요. 경청은 어제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는 실행이 저는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국민하고 대화한다는 자체는 뭐 그거는 많이 할수록 좋지만 앞으로 더 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와서 기자회견을 3번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45번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 갖고 오랫동안 서로 질의문답 후속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서로 미천이 드러날 정도로 그런 심도 있는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호 평론가. 사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탁현민 전 행정관을 거론을 했어요. 뭐 앞서서 탁현민 행정관이 국민과 대화 있기 그 전날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었으면 그런 기회가 안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뭐 아쉽다는 어떤 표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탁현민 전 행정관을 거론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뭐 이렇게 또 거론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건 행사 연출이나 기획을 아는 사람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행사를 많이 연출을 해봤고 그런 쪽에 많이 좀 기획을 해봤는데 저런 식으로는 행사를 안 하죠. 아니 뭐 그러니까 대본이 없다라고 하는 게 김성호 평론가도 그 어제 한 2시간 가까이 된 모습 보고 조금 실망하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아니 실제로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상파에서 할애를 한다는 거는 엄청나죠. 사실은요, 그 시간. 그리고 그 자리에 국민들이 나온다는 것도 엄청난 결단과 또 준비를 하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대본이 없이 한다는 거에 목을 매다가 결과적으로는 알맹이도 없는 그런 공간을 갖다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은 다급해져 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싶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한꺼번에 손을 들고 외치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콘티가 짜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행자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식견을 갖고 있어서 또 시간의 운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그런 프로가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자도 사실은 이런 진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또 그 제대로 발언을 할 때 질문이 아니면 질문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고 추려야 되고 실제로 질문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리 주제는 주제별로 묶어서 사람을 같이 앉힌다거나 비슷한 질문을 같이 이끌어내고 총체적으로 답을 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했으면서 MBC가 과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지상파의 특히나 그 백분 토론 같이 아주 탁월한 토론 프로그램을 갖다가 오랫동안 운영했던 MBC의 저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좀 질 낮은 그런 그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지금 대통령의 감성이 돋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예. 위기 상황에서 예. 그래도 충실히 다하려고 했던 모습이 강조됐다는 건데 그것은 예. 알맹이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알맹이를 채운 그런 다른 국민과의 대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평론가는 만약에 청와대는 그래도 긍정적 측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런 비슷한 국민과의 대화를 또 하겠다라고 하면 반대하시겠네요, 이번에. 아니죠. 국민과의 대화의 자리는 예. 갖도록 하되 예. 그렇지만 방식을. 콘티를 정하고 진행자도 제대로 짜서 좀 다른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질문한다는 건 좋지만 예. 질문할 때 대표성을 스스로 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백분 예. 토론에서 하면은 패널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충분히 훈련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게 했잖아요. 예. 그런 식의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요거 지금 두 분께서 아쉬운 점들을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내용 측면에서 아까 부동산 얘기, 집값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정부의 생각이나 그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지적한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죠. 서울은 급등, 지방은 침체로 아우성인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제 부동산 문제 설명하면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좀 지적들이 나와요.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구체적인 뭐 이름들이 나와 있네요. 보면 반포의 어떤 아파트는 84제곱미터 거래가 2017년 5월 20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잖아요. 그때는 21억이었는데 34억으로 껑충 뛰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지방인 도시죠. 울산, 창원, 거제는 급락했다가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안정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냐.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요. 부동산 현장 점검 이달 말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뭐 추가 조치 시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했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조대원 전 원장님. 예. 집값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예. 정말로 그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게 뭐 여당도 지금 현재 참모들이 문제가 많아서 예. 대표를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예.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듯이 예. 대통령도 참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다. 대통령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는데 예. 실제로 원래 잡아야 될, 떨어뜨려야 될 집값은 다 올려놓고 그나마 이 서민들이 두 부부가 서울로 몇 시간씩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어렵게 대출 끼고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건 다 폭락시켜가지고 예. 지금 저희 지역 가보면 예전에 대통령 다 찍고 민주당을 10년 이상 압도적으로 밀어줬던 그 주민들이 예. 다 돌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문제, 생존권 문제에 걸리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념과 예. 관계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대체 뭘 보고 부동산 문제가 자신 있다고 하는지 잘하고 있다는 건지 전 도무지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박상학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부동산 문제를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그렇죠. 그 얘기도 강조했어요. 예, 부동산 문제를 보는 중요한 좀 대통령의 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와 있고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공급 아까 얘기하셨는데 공급을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사회가 다양해지고 1인 가구부터 2인 가구 다양한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공급 정책을 또 펴겠다라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었거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뭐 서울의 일부 강남을 중심으로 좀 급등한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체감할 때는 안정화 추세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할 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학 변호사는 대통령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쪽이시고 조대현 전 원장은 이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다.
두 분이 약간 좀 다른 결로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위비 분담금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참 한마디로 좀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가 왜 이렇게 된 건가? 뭐 이런 약간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나흘 전엔 주한미군 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주한미군 문제는 뭐 별다른 이슈가 안 되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말 바꾸며 방위비 압박을 한다. 이겁니다. 미군 축소 예견 않겠다. 예견 않겠다는 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때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미묘한 입장 변화로 한국 압박. 6,000명 기갑 여단 감축 가능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조야, 뭐 워싱턴 정가죠. 동맹 해치는 일이다.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막무가내식 협상 자성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 주한미군 일개 여단 철수 검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방위비 협상이 안 될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실행을 하겠다는 걸로 들리게 됩니다. 그럼 미국 국방 한미 협상 결렬 1시간도 안 내 미군 감축 예측 않겠다. 앞서 전한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말을 한 게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이 미국 협상팀이 협상 중단 선언하고 나가버릴 그 1시간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미국 국방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f there isn't an agreement by the end of the year with South Korea, cost of sharing, what is the Pentagon's next decision? Would you consider reducing forces on the peninsula? On the SMA, I'm not going to prognosticate or speculate on what we may or may not do. The State Department has to lead in these discussions. Look, as I said publicly the other day,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ey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그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소미아 파기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지금 외교 안보의 어려운 부분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풀어가는 데 도움되도록. 미국의 기대에 오르는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한미 동맹은 더욱 튼튼히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더욱 공정하게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의회 외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생각, 지시가 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기사 있는데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위비 협상 T-리스크. 여기서 말한 T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자 T-리스크랍니다. 미국 팀 트럼프 보라고 협상장 박찼다. 이거 뭡니까 그러면은 이걸. 미국 국내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50억 달러 무리수 알지만 대선 전 성과 낼 시범 케이스는 한국뿐이다. 그럼 우리가 살짝 불쾌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지소미아 종료된 공세도 세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윤영호 전 대표님.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거 쉽게 타결 안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해를 분명히 넘길 것 같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실행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위험성도 상당히 있죠. 협의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카드지만 소규모라도 한 개 여단 정도는 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모습은 실제 할 수도 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시리아에서도 과감하게 철수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쓴 책 거래 기술이라는 책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거래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관계가요? 거래, 인간관계 다 거래로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미국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 방위비, 주한미군 철수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묶여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소미아가 파기가 내일 모레면 결정이 되겠지만 종료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지키려면 돈 더 들어? 방위비 내놔. 방위비 6배 말도 안 되는 거 불렀어요. 일본을 상대로도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그거 지금 올려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겠죠. 그러면 안 되면 주한미군 뺄 거야. 예. 지소미아 철회되면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더 위험하니까 돈 더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소미아가 한일 문제가 아니라 예. 앞으로 이제 한미 문제가 이게 돼버린 그런 문제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가 예. 우리 정치 군사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하나는 방위비 협상을 하는 데가 일본하고 나토거든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맨 첫 바다로 걸렸어요. 지금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앞두고 걸렸어요. 예. 시범 케이스인데 예. 일본하고 나토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 보조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국회 비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에서 거절하면 안 되니까 국회에서 비준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센 게 좀 미룰 거는 미뤄야 된다. 하지만 또 협의를 할 건 해야 되는데 예. 약간은 올려주되 뭐 예. 작년에 1조 했으니까 뭐 조금은 올려줘야겠죠. 안 올려줄 수는 없지만 예. 그걸 올려주는 대신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려운 거를 풀어야죠. 예를 들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다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예. 고체 뭐 핵 연료라든지 예. 우리만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이 많잖아요. 그거를 풀면서 우리가 일부는 예. 6조는 말도 안 되고 6조씩 올려주다가는 우리 나라 들어먹게 생겼고 예. 그건 안 되고 일부는 좀 올려주되 우리가 얻어낼 거는 충분히 얻어내야 된다. 그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래 기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높게 50억 달러 되는 거 인상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미국 내 협상팀이나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기사에 따르면 방금 보셨는데 내적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데. 그러면서 또 협상을 하고 있고 지시는 받았고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계속 좀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됐고 해명도 나왔어요. 유승준 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승준 씨 측 변호인이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되면 뭐 귀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더군요. 유승준 씨가 직접 해명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호사는 기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다고. 그럼 이거 뭐 잘못된 내용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을 하게 되면 기여하고 싶다. 지금 사실 유승준 씨는 입국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비자 발급 문제가 이게 좀 굉장히 이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변호사가 한 말을 기여란 뜻으로 한 건데 이걸 귀화로 뭐 몇몇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나오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 법률 대리인단. 이 기사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유감이다. 뭐 이런 거 좀,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것도 기사가 좀 실려 있어서 저희가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여라는 걸 잘못 이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홍콩 시위. 지금 우리나라 대학가로 이게 번졌다는 얘기 꽤 들렸는데 이 충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홍콩 지지 시위에 폭행까지. 한중 대학생 갈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지대에 대자보를 놓고 중국 유학생과 신랑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외대 대자보 철거에 학생들 반발.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 레넌벽.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이렇게 대자보처럼 보고 자유롭게 적는 거예요. 이게 훼손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고소까지 지금 진행이 됐답니다. 한중 대학생들. 이게 자칫 또 이게 외교 문제가 되나요? 이런 충돌 상황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거는 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국, 조그만 나라가 역겹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살짝 불쾌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홍콩 사태가 부른 중국의 혐한이다. 한중 대학생 홍콩 시위로 충돌이 되는데 웨이보에 영상을 올려서 갈등 더 커졌다. 그런데 이런 대한 중국 쪽의 반응이 뭐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역시 이제 대학가의 대자보가 관련해서 갈등이 불고 있다는 내용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일단 김성수 평론가.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골이 깊어질 것 같아요, 왠지. 뭐 사실 이런 민감한 그런 이슈들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은 서로가 자신의 그 의견을 내놓는 그런 행위나 공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럼요. 권리와 또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원칙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 알아야 되는 사실 것이죠.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극단적 주장을 하더라도 그건 웬만하면 좀 인정해 줍니다. 그거. 정강훈 목사님도 저렇게 얘기를 예.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막 심지어는 막 대통령을 죽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예. 선동을 하는데도 예. 뭐 그것이 그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 어떤 의사표현을 갖다 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예. 그 도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어떤 행위들이 있다면 그거는 형사적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될 상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특히나 선거 기간이 되기 전에 예.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 같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훼손을 하고 폭력적인 사태를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런 분위기를 만들기 전에 예. 충분한 토론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학생들이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상황에서 예. 서로의 냉철한 이성에 근거한 토론들이 있다면 예. 혐한 같은 그런 분위기들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변호사, 지금 고소까지 이루어지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충분히 뭐 폭력 사태가 있으면 뭐 폭행으로 예. 인해서 우리 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그 있는 거죠. 대자보를 줬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에서 예. 또 뭐 전 세계 민주주의에서의 바로 근간 예. 아니겠습니까? 예. 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는 굉장히 국적을 떠나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이것도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세심한 좀 주의가 필요해서 불필요한 감정을 좀 자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의 주장을 보면 우리 학생들은 아니 우리가 홍콩 시위를 지지하든 말든 왜 당신들이 관여하고 왜 훼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 학생들은 왜 한국이 홍콩 독립을 지지하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철도 파업 벌어지고 있잖아요.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철도 파업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충원, 사람을 더 뽑는 문제예요. 노조는 4,600여 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 코레일은 1,800여 명이면 된다. 이렇게 맞서고 숫자 차이가 많이 나죠. 충원 숫자 싸움. 그러나 국토부는 이거 방만 경영이 문제된 거다. 이거 안 된다. 절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시행 근무체계 변화합니다. 내년 1월부터 4조 2교대로 전환이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노조 요구를 수용할 땐 주 31시간 근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사측도 예산 부담 국민 동의하겠나 이거 안 된다. 31시간 근무요? 이렇게 된답니다. 조대원 전 원장님. 예.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따로 못 됐고요. 아무튼 입장이 평행성이다. 쉽지 않다. 뭐 이 정도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기념식입니다. 그제 저녁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300명의 국민 패널이 참석했죠. 그런데 이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된 문재인 대통령 시계가 생방송이 끝난 지 약 2시간 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했습니다. 원가 4만 원으로 알려진 시계가 70만 원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판매자의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난처한 안동시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미성년자 성추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덩달아 경북 안동시까지 곤란해졌는데요. 안동시는 지난 5월 앤드루 왕자가 방문한 지역을 로열웨이라는 관광 코스로 개발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향후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자선 공연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도 등장했던 라이브 에이드의 21세기 버전 공연이 내년 9월 열립니다. 5개 대륙에서 동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 콘서트.
그중 아시아 공연은 서울에서 열리고 총 감독은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가 맡는데요. 우리나라 가수로는 보아, 엑소 등이 출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10시간에 걸쳐 전 세계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이리시 등 라인업도 화려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컷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라이브 에이드가 서울에서 열리는군요, 내년에. 그만큼 한류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